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잠을 설치신 분들 혹은 아예 밤을 새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카타르 월드컵 아쉽지만 대한민국호의 항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은 예상대로 강했고 우린 운도 따라주지 않았고 체력에서도 많이 열세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게 브라질의 두 번째 골이 된 PK 상황인데요. 세계 여러 축구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뉘죠. 그 PK로 두 골을 너무 빨리 내주지 않았더라면 경기 양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끝이 났고요. 우린 다시 4년 후를 기약해야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경기 후에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죠? 12년 만에 16강 진출, 절대 작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덕분에 아주 즐거웠고 행복했고 많이 설렜습니다. 우리 선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보냅니다. 12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성규입니다. 컨텐츠가 숭, 자격증을 쏴 어디서든 숭, 평생 무료 쏴 온라인 교육 선도하는 선두주자 숭싸, 컨텐츠가 강한 송실사이버대학교.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주말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인권의 날이죠. 잠시 후 경북 노동인권센터의 김용식 센터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쾌도난법,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상속, 유언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식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시키고자 유언장을 작성했지만 의외 사유로 그 유언장이 무효로 돼서 자식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또 상속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떠안는 경우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유언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 유언이 좀 특별한데요. 일반적으로 네. 계약이나 기타 법률 행위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예. 유언은 엄격히 그 종류와 형식,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형식 등등을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보아서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유언 전체 효력을 부인해 버리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유언이라는 게 어떤 재산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아주 법이 딱 정확하게 보는 건데요. 예. 그 이런 관계로 보통은 이제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유언의 경우는 검색 수에 해보고 알아본 다음에 내가 자필로 쓰고 날짜 쓰고 요라면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 하셨다가 예. 후일 유언의 유효성에 분쟁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는 유언을 아주 요건에 맞게 단디 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일 자식 간의 분쟁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점인데요. 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자식들 사이가 좋았는데 네. 그 불완전한 유언 때문에 자식들이 재판을 하고 영원히 남보다 못한 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이게 돈이 많고 적고 문제는 아닌데요.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듯이 재벌들도 재산 가지고 얼마나 싸웁니까? 예. 그 정도면 왜 저래 싸우고 싶은데도 그래 싸우고요. 예. 또 재산도 얼마 안 되는데 싸우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예, 감정적으로 격화돼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재산이 많이 안 그러겠지, 또는 우리는 재산이 얼마였어야 안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하는 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비용 면이나 가족 간의 우애를 위해서 좋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고요. 유언을 할 경우에는 예. 무조건 변호사를 통해서 해라. 이게 확실히 예, 안전하다. 예. 오히려 비용이 덜 든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보면. 예. 그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렇네요. 경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보면요. 예. 일단 우리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은 총 이제 5가지인데 자필 증서, 이를 네. 손으로 쓰는 거죠, 자필로. 비밀 증서, 뭐 공정 증서, 구수 증서, 녹음 유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외에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잠깐만요. 좀 어렵네요. 자필 증서가 있고 예, 비밀 증서, 공증 네. 증서, 구수 네. 증서, 녹음 유언 이렇게 5가지 외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자필 증서가 뭐고 이렇게 아시는 거는 사실 복잡해서 그냥 예. 요 정도 있다고 알아놓으시면 되는데요. 예. 그 사안을 좀 살펴보면은 예. 이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수주간의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이제 치료 덕분에 거동은 좀 어려워도 의사표시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회복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니까 이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래서 걱정이 되기도 해서 유언을 남기기로 하고 예. 했는데 뭐 본인이 직접 쓰거나 거동이 어려운 그건 어렵겠죠. 공증을 받으러 가긴 또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며 수소문을 했는 거죠. 뭐 그 검색창에 검색도 해보고 하셨는데 이게 구수증서란 게 있구나. 다시 말해서 증인 2명 앞에서 말로 하고 이것을 증인이 받아줬고 하면 이제 그걸 구수증서라고 하는데 이걸 이따가 알고 이제 민법에 정한 형식에 맞게 구수증서에 의한 연장을 작성을 완료했는데요. 그 후에 또 불행히도 사망을 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맏아들이 제사 소분을 해야 되겠네 더 주고 아들들보다는 딸들에게 좀 더 적게 주는 어떤 그런 유언을 한 사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회줬던 형제 자매들이 홍길동 씨 사망에 의해 난리가 났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구수증서가 이래 보니까 민법이 정한 요건에 좀 안 맞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소장 내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요. 예. 그냥 딸들이나 이제 적은 아들들은 누구 많이 주지 말고 상속 비율대로 공정해달라, 똑같이 달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예. 이걸 살펴보면은 내용적으로는 아무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홍길동 씨의 구수 증서의 유에는 성명, 주소, 작성, 연노일, 재산의 분배 내용 등 모든 내용이 명확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구수 증서의 이혼이 왜 무효였을까요? 이게 그 좀 전에 이제 민법에 의하면 오직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빠지면 안 되는데 이 구수증서의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 1070조 제1항에 의하면은 네.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4가지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수 증서라는 게 이게 예, 제일 예. 마지막 방법이군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래 말을 하고 남이 이래 적는 건데요. 그래서 홍길동 씨 같은 경우는 의식이 회복이 돼가지고 의사 표현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예. 다른 방법 즉 녹음 요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수 증서는 녹음 요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무효가 돼버렸고 예. 자식들은 이제 똑같이 이제 상속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대법원도 자필 증서나 녹음이나 공정서 및 비밀 증서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예.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을 허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유언이라는 게 매우 엄격하게 법적 요건을 따라야 한계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작성을 해야만이 유언자 본인도 평안하고 우일 법률 분쟁에 의한 법률 비용 발생도 막고 또 가족 간의 우애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좀 쉽네요. 그러니까 자필 증서, 비밀 증서, 공증 증서, 녹음 유언 요 4가지에다 플러스 구수 증서라는 게 있는데 이 구수 증서라는 게 제일 마지막 방법이다. 앞에 4가지 유언을 할 수, 4가지 유언을 못할 경우에 제일 마지막으로 구수 증서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뭐 얘기가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니까 녹음 유언이 가능했는데 왜 구수 증서로 했느냐. 그래서 이건 무효다. 이 유언은. 저는 사실 이 구수 증서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이게 뭐 그러니까 입구자인 것 같네요. 말로 하고 맞습니다. 수가 뭐 말로 받아 적는 거 구수 증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몸이 아주 불편해가지고 녹음조차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예.
일단은 구수 증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잘 알아봤고, 그러니까 정리 좀 해보자면 유언 방식과 내용이 법으로 아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효력이 완전히 없어진다. 유언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확히 작성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이제 형제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가 되고 완전히 그 형제들이 원수지간처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상속해 주실 의향이 있다면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확실하게 해놓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변호사 찾아가서 유언하려면 비용 얼마 드냐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씀드리긴 그런데 대략 그냥 보통의 경우에 참 근데 딱 가서 보시면은 근데 재산 가액이라든지 난이도에 따라 다른데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하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 드실 가격일 겁니다. 그 재산액에 따라서 또 다른 거. 근데 재산이 많으면 또 재산이 또 많으면 또 이 난이도가 좀 높을 수도 있고요. 난이도가 또 높아지니까. 재산 종류에 따라서 뭐 저작권이 있다든지 뭐 공유 재산이 있다든지 이러면 또 유언 작성할 때만 매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뭐 소송도 난이도에 따라 다르듯이 속가에 따라 다르고 유언도 그 어떤 재산의 가액이나 그 작성의 난이도 따라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피상속인이 사망이 이제 했을 경우에 또 이거 말고 말씀하신 거 말고 또 조심할 것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는 이제 사망하기 전에 내가 유언을 작성하는 경우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돌아간 다음에 의뢰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재산이 많고 채무가 적으면은 뭐 법정 비율대 상속해버리면 되는데요. 피상속인께서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재산은 1억인데 빚은 5억이다. 이럴 때. 그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은행을 방문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 금융권 재산 및 채무를 파악할 수 있고요. 돌아가신 분 내가 이래 가족인데 알려달라 그러면 필요한 소리가 다 알려줍니다. 은행에 가시면요. 그리고 동사무소 방문하셔가지고 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이래 그분 이제 그 부동산 알아보러 왔다 이러면 또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알 수는 있고요. 은행이나 동사무소 가서 파악을 다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많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이라는 걸 하면 됩니다. 상속을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상속 포기하면 말 그대로 상속인 지위를 아예 포기하는 거고 한정 승인은 내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갖겠다 이렇게 법원에 신고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동사무소 다 조회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는데 사실 개인 간의 채무는 안 드러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내가 3억을 너들 아버지한테 빌려줬다 이래서 딱 소송 내면 참 황당한데요. 그런 경우 때문에 그냥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져봐야 본 적이니까요. 한정 승인이라는 건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있고 빚이 5억이 있다. 그럴 때 나는 1억 원 1억 내에서만 나는 이거를 상속을 받겠다. 그러니까 1억 갚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예 상속을 포기해버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차피 같은 거 아닌가? 어떨 때는 재산이 1억이고 이제 보니까 빚이 한 5천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활동을 많이 하셔서 뭔가 또 사인 간의 채무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빚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럴 때는 한정 승인하면 깔끔하죠. 그렇군요. 근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상속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 사인 간의 채무를 갚아야 되는 거고. 아니요, 안 갚아도 됩니다. 상속 포기하면 안 갚아도 되고. 상속 포기란 건 아예 내가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든 빚은 내가 안 가지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예 끊는 거고. 이제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한도에서만 갖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정적으로 갖겠다. 그러니까 남는 재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군요. 이렇게 하면은 한정 승인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게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 즉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3개월 이내에요?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고인 돌아가시고 뭐 이래 여러 가지 뭐 49대 지낸다 하고 이래 가면은 3개월 후딱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사망을 안 시점 3개월이 지나서 우리 돌아간 분이 빚이 많네 이런 걸 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 법률에 의하면 3개월 지났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다 갚아라 이렇게 다 판결이 나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참 불합리하다 그래서 국회에 많이 민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안 고쳐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좀 아니다 헌법 위반된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특별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아, 특별 한정 승인. 예. 뭐냐면은 이제 사망을 안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이제 한정 승인 신고를 못 하는데 네. 다만 이런 채무 초과의 사실을 중대한 가실 없이 알았고 이를 안 시점부터 3개월이 안 됐으면은 이제 한정 승인은 안 되더라도 특별 한정 승인을 법원에 신고해서 물려받은 한도에서 갚을 수 있게 한 이런 제도입니다. 아, 예. 한참 지나서 이제 알아더라도 그 알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이제 나는 그거 물려받은 데서 갚겠다. 요라면 되는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참 국회에 좀 그 답답한 게 이게 억수로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갑자기 그래요? 아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3개월 지나서. 예. 근데 민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나니까 국회에서 참 이렇게 바꿨는데요. 그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막 저들 잘 살라고 막 뭐 의석수 챙기려고 그렇고 저들 보스 모시려고 하고 이러면서 시간 보내가면 요즘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요. 참 이런 점 보면 씁쓸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저도 그렇죠. 공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다음 총선 때 참 투표를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여기서 더해서 상속 포기의 경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예. 그 상속으로 포기를 하면 나는 이제 거기서 상속에서 이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차순위 상속인이 또 상속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아, 자동적으로? 예. 올라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상속 순위가 제일 먼저가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이고요. 아들이나 예, 뭐 손자 이렇게 아들. 되겠죠. 예. 두 번째는 직계 존속이죠. 위로. 아버지는 일단 위로 가고 할아버지. 세 번째는 형제 자매가 되고 형제 네 번째는 자매. 사촌인의 반계 혈족이 되는데 예. 어떻든 뭐 사망하고 나서 그 상속인이 포기를 해버리면은 그 차순위가 또 상속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관련 없이 가만히 있다가 또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직계 존속 그렇죠. 같은 경우에 저 예. 직계 비속이 있으니까 제가 다 상속하겠구나 했는데 예. 여기 직계 비속이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예. 포기를 해버리면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차순위가 예. 아버지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로. 예, 그리고 예를 들어 자기 아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그 예. 딸내미가 있어서 아유, 니 상속 포기를 아버지 빚임한테 얘기하고 포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뒤에는 할매가 그 빚을 떠안는 거죠. 직계 비속이 이순이니까, 직계 존속차 이순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근데요, 혹시 예. 이 상속 예. 2순위자가 예. 그러니까 1순위자가 포기한 거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혹시 알려주나요? 그거는 2순위에게? 만약에 그게 안 알려주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특별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물려받은 한도를 갖겠다 이러면 피해는 없을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예, 아는 예, 사실로부터 3개월 이내만 내가 특별 한정 승인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신청하면 되니까. 예, 그 제도가 있는데요. 어떤 예. 그런 것까지 안 가시려면 그냥 상속 포기할 때 같이 다 해버린 게 좋다 이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다. 예,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상속 관련 법률이 매우 엄격하고 그 효과 또한 막대한데요. 예. 그 3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이 도처에 있어서 어영부영하다가는 또 낭패를 보는데요. 그래서 상속이 발생했다 그러면 짐작으로 또는 본인 판단으로 뭐 이런 행동하기보다는 예.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신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오늘은 상속 관련한 뭐 분쟁,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쾌도난법 함께했고요. 라디오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 신조어 대사 이해되시나요? 이건 킹리적 가심이라고. 넌 갈비야. 표준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넌 볼수록 마음에 안 들어. 번역이 필요한 해석 불가능 시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오는 주말이죠. 12월 10일은 세계 인권선언 74주년 인권의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가 인권주간을 맞아서 다양한 인권 관련 행사도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경북 노동인권센터의 김용식 센터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식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식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주말 12월 10일 인권의 날인데요. 인권의 날 어떻게 정해지게 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인권의 날은요, 12월 10일인데, 예. 1948년 유엔에서 인권선언문을 제정한 날인데요. 예. 올해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홀로코스트도 있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마루타 실험 예. 일제에 의해서 그런 끔찍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데요. 예. 다시는 인류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세계 인권선언문을 제정하게 됐고 매년 12월 10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인권선언을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거든요. 예. 이 이름과 같이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될 인권의 지향을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19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을 제정한 날 바로 12월 10일이 되겠고 이 세계 인권 선언 별명이 있군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인권 하면 뭐 다들 소중한 거 알고 계신데 인권이란 게 무엇이고 왜 이렇게 소중한 것일까요? 예,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예. 인권은 성별이나 나이, 피부색 그 어떤 것으로도 배제되거나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예. 따라서 사람이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여야 하고 향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하지만 이런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이 되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자, 이렇게 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본 권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의 인권 현실 어떻습니까? 인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했는데요. 예. 이 권리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특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라든가 사회적 약자 관련 여러 분야에서 인권 지표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경북이 낮군요. 다른 예. 데보다. 예. 그리고 지역 인권 보장의 기본이 되는 경상북도 인권보장위원회, 그러니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죠. 예.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나중에 구성됐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권 문제가 지역에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상북도가 안타깝긴 하지만 다른 시도보다도 좀 후순위에 밀려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사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의 인권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여전히 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안동 선산재활원 사태 이거 잘 아시잖아요. 예. 예, 센터장님.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장애인 학대 사례로 다뤄지기도 했었는데 안동시에서는 시설 폐쇄 처분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아직 뭐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선산재활에서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하고요. 예. 설립자가 거주인들의 급여를 착복해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건 당시에 시설장은 공익신고한 종사자를 세수랑으로 내려치고 폭행해서 형사처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사장과 시설장을 바꿨는데요. 예. 이들이 또 공익신고에 나섰던 4명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예. 다행히도 지난 11월 25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4명을 구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시설 측에서는 12월 2일 날 행정소송 시하를 하면서 12월 23일 시설 폐쇄가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타까운 것이 운영진이 잘못을 했는데 예. 거기에서 10년, 20년씩 살던 장애인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하루빨리 장애인분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선산재활원 측에서 행정소송 이제 취하하면서 시설 폐쇄는 확정이 된 상태군요, 현재. 예.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또 그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분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당하게 되니까 피해를.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 인권 유린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특별한 공간에 수용하는 형태의 시설 정책.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 운영진이나 종사자들부터 학대를 받거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거기에다가 폭행도 당하고 여러 개 임금 착복 또 강제노동까지 여러 가지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가 기존의 운영진이 선임한 이사장과 시설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상반기에 끝났어야 될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행정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뭐 공익신고자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피해를 더 뭐 폭행도 당하고 이런 사건이 또 발생했는데 워낙에 이제 이런 시설이 좀 약간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다른 시설보다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 공익신고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거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잖아요. 사실 뭐 이게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지난 10월에 평택의 제빵공장 사망사고 같이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김용식 센터장님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습니다만은 법률 자체가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형편없이 제정이 돼 있고요. 그것마저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평택 제빵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가 난 기계를 하얀 천으로 덮어 씌운 다음에 바로 옆에서 업무 지시를 하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사회가 노동자 인권에 대해서 무감각한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산도 사실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거기에 좀 동의하시겠네요. 조금 예. 마뜩지 않으시겠습니다. 예. 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또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에 이제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임금체불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에 와서도 임금을 떼이거나 정당한 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직장 내 차별, 성희롱, 성추행,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권 침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칙들이 노동 관련한 원칙들이 자리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임금 체불권 이게 가장 많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직장 내 차별이라든지 성희롱, 성추행 이런 걸 당하신 분들은 각 지역에 이렇게 뭐 노동청이 있잖아요. 여기 신고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여기서 다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네, 가장 우선은 인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인권 침해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인권위원회를 찾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역에 있는 인권단체를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찾아서 준비를 해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여기 경찰서를 찾거나 하는데 이런 사법기관들은 형사처벌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권에 관해서 세밀하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는 인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우선 인권기관의 문을 두드리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인권 침해를 당했다 했을 때는 인권위원회를 찾아라. 아니면 각 지역에 있는 인권단체, 지금 인터뷰하시는 경북노동인권센터 같은 이런 인권단체를 찾아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노동인권센터 김용식 센터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사 이슈 함께 얘기해보죠. 오늘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발이죠. 백지 시위에 중국 정부가 백기를 든 걸까.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중국의 코로나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그동안 항상 시간에 쫓겨서 좀 급히 끝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 자, 그나저나 제가 중국 소식 좀 많이 궁금했어요. 뭐 여기 코로나 상황은 어떤지, 최근에 뭐 백지 시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장점인도 왜 사망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 얘기 두루두루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진핑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단했잖아요. 사실 정권 규탄까지 갈지는 몰랐는데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 정책은 제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박멸하겠다. 환자 한 명만 발병해도 아파트 단지 전체 봉쇄하고 성 전체 봉쇄하는 식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시진핑 주석부터 이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다 위드 코로나 같이 코로나와 함께 살자 이건데 그 제로 코로나 박멸을 하겠다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죠. 최근에 조금 완화되는 듯 하는데 다시 또 봉쇄에 들어가고 하니까 중국의 소위 인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벌써 만 3년이 가까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년 2월쯤에 발생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쓰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에도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우리나라가 또 이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도. 자, 사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란 거 많이 불편했었습니다만 이전부터 다시 봉쇄가 되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더 내는 거, 이거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왜 군대 갈 때 처음 갈 때 멋모르고 갔다가 한번 다녀온 사람들
다시 한번 가라면 절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우르무치 아파트 여기 이제 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시위의 도화선이 됐다고요.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행정중심지인 우르무치라는 곳에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네. 여기에 10명이 숨지면서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불은 2시간 45분 만에 꺼졌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아파트 코로나19 방역 강화 차원에서 아파트를 봉쇄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설치물들이 소방차의 신속한 진화를 방해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로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외출 금지니까 차량을 모두 다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해 있어서 소방차가 못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19명이나 사상자가 나니까 우르무치시 정부 앞으로 달려가서 막 사람들이 봉쇄자라 시위하고 그러니까 그 장애물이 막 쌓여있고 옮기는 모습들이 영상으로 퍼졌거든요. 저것 때문에 난리가 났구나 사람들이 알았다가 또 이후에 또 이 영상 막 시위하는 영상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하여튼 이 우르무치의 아파트 화재 사건이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렇군요. 우르무치 아파트 화재 사건이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거길 또 이제 봉쇄하기 위해서 뭐 각종 장애물들, 설치물들 갖다 놔서 안 죽어도 됐을 10명이나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더 격화됐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이제 카타르 월드컵. 오늘 월드컵 얘기해도 이거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월드컵 중국에서요. 이 중국이 인민들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고요. 카타르에서 진행되는 외국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던 중국 인민들이 일제히 충격을 받았는데 자신들의 그 도시는 다 주요 도시에 봉쇄되어 있는데 아니 카타르 같은 경우는 선수들은 물론이고 수만 명의 관객이 마스크 없이 고함지르 응원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이 이번에 16강까지 올라갔잖아요. 도쿄 시부야 그 교차에 잔뜩 모여서 막 열광하는 모습을 보니까 중국 인민들이 흥분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만 제로 코로나냐. 저희 카타르는 뭐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들이냐. 그러면서 폭발한 사람들이 시위에 나선 거죠. 그러니까 참다 이걸 보고 또 폭발한 거. 근데 사실 우리도 이거 비슷한 경험 있지 않나요? 우리 뭐 작년 재작년쯤에 우리도 이제 봉쇄 정책 뭐 많이 이제 심하게 이제 했을 때 저기 왜 영국 EPL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보면은 거기 사람들 마스크 한 명도 안 쓰고 막 고함 치면서 저래도 되나? 우리는 좀 걱정하지 않았었나요? 우리 국민들은? 근데 이제 중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인민들은 걱정 단계를 넘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분노 치미는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너무 강력하게 봉쇄를 하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월드컵 중계를 또 편집해서 이거 참 이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관중석을 뭐 안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응원단의 모습을 이게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관중들 모습 비칠 때는 이제 멀리 원거리 장면을 내보냈다는 거죠. 마스크 썼나 안 썼나 모르게. 근데 한 경기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 경기 그렇게 계속 편집해서 보내다 보니까 지금 실제 경기는 한 7분 정도 시차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중국의 누리꾼들 중에는 실제 SNS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원본 화면 올리면서 편집된 화면과 굳이 비교하면서 중국 당국이 이러고 있다라고 고발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정부 차원에서 꼼수를 폈었군요. 그러니까 편집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필요하니까 7분 늦게 이렇게 송출이 됐던. 자, 시위가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좀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래서 뭐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의 첫 발을 뗐다는 보도가 나오네요.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은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이 그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과 회담에서 현재 중국 내 코로나 우려중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는 덜 치명적이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외교부와 EU 측 발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 외신 보도에 계속 나와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26, 27일 그러니까 소위 172 일주일 동안 방역 조치가 조금 이루어졌어요. 베이징이나 텐진이나 광둥선 등 최소 10여 개 도시에서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이용 시 뭐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해야 되는데 그걸 폐지했다라든지
감염자 집에서 격리하는 거 허용했다라든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로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동안 고령층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의료 체계가 취약해서 감염자가 폭증할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제로 코로나가 만약 폐지되면은 최대 210만 명 정도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4억이. 이럴 수 있겠네요, 정말. 예. 근데 중국은 여전히 그래도 자국 백신, 그러니까 시노팜, 시노백, 이거 연구 결과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서 신뢰하기 어려운 백신들이거든요. 요것만 맞추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예. 자국 물백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시진핑 주석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그렇죠. 여전히 자국산 백신만 고집하고 있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는 뭐 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뭐 소위 자존심, 중국 중화주의 이것 때문에 이거 고집하는. 그러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이. 그렇군요. 그러니 뭐 국민들이 뭐 시위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중국에서 시진핑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유독 이번 시위에 이렇게 시진핑 정권이 긴장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상하이에는 신장 위구르 출신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는데 안 그래도 신장 위구르는 소수민족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탄압받는 지역이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에 시진핑 3기 집권 과정에서 상하이 출신 당간부들이 대거 밀려났어요. 그래서 상하이와 신장 위구르 결합하니까 휘발성이 큰 겁니다. 그 시위에서 공산당 물러가라, 시진핑 물러가라 이런 구호까지 나왔어요. 뭐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아이폰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그 폭스콘 공장이요. 여기에 전투 진압 경찰이 투입이 됐는데 옛날에 뭐 80년대 우리나라의 뭐 백골당 같은 투입됐는데 노동자들이 맞서 싸운다라는 거죠. 시설물 부수면서 밤늦게까지 경찰과 충돌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수도 베이징에서 한 50여 개 대학에서 종신황제 필요 없다. 이러면서 막 시위를 벌이는데 공산당 지배를 겨냥한 구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국 주요 도시에 동시다발로 벌어지니까 이유도 공산당에 맞춰주고 시진핑 정권에 맞춰주니까 이 공산당이 지금 굉장히 긴장했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 통해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할 수가 있는 거군요. 이 시위 상황이 상당히 격렬하고.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10여 년 이상 있었으니까. 이 상황 어떻게 보냐라고 하니까 자기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뭐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장뿐만 아니라 뭐 상하이, 폭스콘의 노동자들, 베이징, 뭐 대학가까지 이렇게 아주 동시다발로 이렇게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중국 당국은 뭐 이건 믿을 만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시위에는 뒤 배경에 외세가 있다, 외세가 개입하고 있다, 뭐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면서요. 빤한 이야기죠. 지금 집집 그 시위 영상과 직결 연락이 SNS를 통해서 퍼지니까 검열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길거리 가다가 시민 잡아놓고 휴대폰 열어봐. 이거 뭐야? 이렇게 잡아간다는 거죠. 옛날에 뭐 길거리 가다가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 이러면서 소위 얘기해서 코로나19 봉쇄를 못 살겠다는 아우성 넘어서 당과 시진핑에 대한 공격으로 시위가 넘어갈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배경을 외세 개입설을 제기했어요. 근데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절묘한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지난 11월 30일 별세를 했는데, 자, 일각에서는 지난 1989년에 천안문 사태 직전에 그 후야오방 총석의 죽음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후야오방 총석이는 덩샤오편 개혁 개방 정책의
이후에 빈부격차와 부정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시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은 완전히 이제 뭐 대결 구도에 있는 사람이군요. 아니요. 덩샤오핑이 신복이에요. 아, 신복인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이라든지 주요 간부들의 친인척 부패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판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이 후야오방이었어요. 예. 당시 중국 학생운동진에서 요구하는 부패 척결을 요구해 굉장히 동조적이었고요. 그 89년 정치국 회의 도중 회의하고 발언을 막 끝내고 자리로 돌아오는 중 쓰러졌어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노동자들이나 지식인들 사이나 자기의 지지를 해주는 정치인이 죽었으니 슬퍼하면서 모인 것이 천안문 광장이었던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모이면서 천안문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유혈진압으로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얼마나 죽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 장점이는 백혈병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시진핑과 대항하는 세는 상하이방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묘한 시기다. 후야오방 총석에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산당이 굉장히 이렇게 영악스럽다고 할까요? 오늘 그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그 국장격인 추도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례위원장이 시진핑이에요. 전 지도자를 예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위대가 재직결 계기가 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을 검열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충실히 그 장점인에 대해서 예우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민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 아예 검열 강화하고 재결집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자신에 대해서 화살이 날라오는 걸 미리 방어막을 선두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점인의 사망을 기폭제로 해서 제2의 천안문 사태에 일어난 거 아니냐 미리 이제 겁을 먹고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중국 공산당은 아예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 이렇게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위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렸고 시험 준비하던 대학생들한테 예고도 없이 퇴교령 내려졌어요. 아니 조기 방학을 결정을 했다니까요. 왜? 남아있으면 시위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던 학생들이 그냥 분통 터뜨리면서 고향 내려가고 막 그랬다는데 이건 백지 시위, 그러니까 소위 이 2020년 홍콩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면서 백지 시위했던 건데 그걸 따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미연에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교령 내리고 막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신들의 의지와 공산당 자신들의 의지에 달리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근데 위드 코로나로 가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서 백신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자존심을 못 내려놓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언제든지 중국 인민들이 시진핑과 공산당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딱 본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정쩡한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백성은 물, 군주는 배. 백성이란 물은 군주란 배를 띄울 수도 엎어버릴 수도 있다. 군주, 민주라는 사자성어. 이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권력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은 물, 군주는 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